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권법에 이어서 채권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라고 하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라고 본다면 채권이라는 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죠. 채권법을 보면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가 규율하는 법규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갑이 을에게 샀다. 뭐 5억에 이렇게 샀다. 자, 그러면 나는 5억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는 아파트를 줘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이런 권리 의무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5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5억을 또 아파트를 줘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러면 채권법의 특질을 보면 채권 관계는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예요.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무법규예요. 의무법규라는 건 이제 강행법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우선한다는 거죠. 얘는 돈을 빌렸는데 뭐 이제 나 안 받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물권법이나 가족법. 가족법 친족상속법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채권법하고 비교해서 이게 이제 채권법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이죠. 근데 물권법, 가정법은 이제 지방적 색채, 민주적 색채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입니다. 이런 이제 이 채권은 자 보면은 채권과 채무는 어때요? 채권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채무라는 것은 의무가 있는 권리니까 이거 동전의 양면이죠.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채권은 채권관계 한 요소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아파트를 내가 샀다. 자, 그러면 아파트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채무라는 것은 그러면 5억 원에 샀으면 5억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채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5억을 줘야 될 의무, 이런 거죠. 채무는 주된 급부인 급부 의무와 그에 실현되는 이제 부수적 주의 의무 등이 있을 거예요.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인 의무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아파트를 팔았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하자 없이 줘야 될 그런 부수적인 의무가 같이 붙어 있죠. 자, 그다음에 채권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목적은 각 계약에서 채권과 채무의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을 말하죠. 금전을 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돈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 물, 아파트를 달라, 이런 것도 인정이 되니까요. 그러면 채권의 종류를 볼까요? 채권의 종류는 이렇게 특정물 채권, 불특정물 채권. 일단 뭐 특정물이라는 것은 아파트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채무자는 인도 받을 때까지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내가 팔았다. 자, 그러면 아파트를 인도해 줄 때까지 선량 관리자로 보존을 해서 하자 없이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불특정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마스크를 뭐 이렇게 만장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 같은 종류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 그러면 마스크 만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제 그걸 채권을 말해요. 채권의 목적을 일정한 종류, 일정량으로만 지정하는 경우에 목적물의 품질은 중등 품질로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 사고자 하는 품질의 중등 품질로 이렇게 줘야 되겠다. 품질에 차이가 나니까 하자 있는 걸 주면 안 되겠죠. 이제 금전 채권은 돈을 주는 거고, 이자 채권은 이제 돈을 빌렸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가 붙잖아요. 그럼 이자도 줘야 될 의무, 이런 거, 또는 의자를 받을 권리, 이렇게 되겠죠. 선택채권은 여러 개의 다른 급부 중에서 선택하여 정해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급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의 제공이나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 어떤 임대를 내잖아요. 이제 임대인이 거기에 이제 어떤 유익비를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거 건물의 가치가 이제 올랐어요. 이제 그러면 투입된 비용이겠잖아요.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 원 들었다. 근데 건물값이 1,000만 원 올랐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줄지 2천만 원을 줄지, 물론 1,000만 원을 주겠죠.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선택적권이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선택채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채권은 효력인데 채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 힘이죠. 자, 그러면 채권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효력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돈을 예를 들면 뭐 이제 5월 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5월이 지났는데 안 줘요. 이걸 불이행하는 거죠.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는 거.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물론 이제 이행 거절이라는 것은 별도로 가고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행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5월 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넘어갔어. 이걸 지체라고 하는 거고, 이행불능이라고 한다면은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인도하기 전에 불이 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채무자가 잘못했어. 과실로 불을 낸 거야. 이런 경우에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잖아요.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은 원래 주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하자가 있는 거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요.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5월 말에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 이행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규칙사유, 규칙사유는 고의 과실을 말해요. 일부러 또는 실수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가 되면 강제 이행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붙거나 이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로 횡령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랄지 이런 책임이 가중이 되겠죠. 또한 계약을 그냥 없던 걸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해제라고 하는 거야. 야, 아파트 이제 안 사겠다라고 없던 걸로 하자. 이걸 해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면 거기에 강제로 이행을 시키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이게 강제 이행하고 손해배상은 이게 병과가 돼요. 강제 이행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처음 없던 대로 할 수 있어요.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수 있어요. 이행불능은 뭐냐면 채권이 성립했어요. 근데 채무자의 규칙사유 역시 고의과실로 채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행불능 효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 청구권, 대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이제 아파트가 불이 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험금 청구권으로 이제 보험금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손해배상, 해약 해제, 그다음에 대상 청구권 이런 게 있죠. 불완전 이행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긴 했어요. 지금 둘은 이거는 이행이 불가능한 거고, 이행을 지금 이제 늦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이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채무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불완전한 거죠. 처음 하기로 한 게 하기로 한 대로 안 한 거야.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완전 이행 청구를.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고쳐서 주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도 다 인정이 돼요. 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 이익이 없다. 그럼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권으로 가겠죠. 자,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완전하게 이행해 주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행 거절은 이제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를 없음을 채권자에게 표시하는 거죠. 나 뭐 안 주겠다, 안 하겠다. 이행 거절의 효과는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전보배상. 전보배상이라는 것은 이게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다 너가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다 강제이행 청구권 이런 것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로 한 날짜에 안 주고 있다, 지체고요. 이제 줄 수 없게 됐다, 이행 불능이고요. 이행하긴 했는데 이게 좀 불완전해, 불완전 이행인 거고, 처음부터 못 하겠다라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를 보시면 이제 강제 이행이죠. 그러면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재산에 이제 경매를 붙이거나 이러잖아요. 이게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적으로 급부를 실현하는 거. 법원에 이제 경매 이제 일단 법원에다가 강제로 이제 그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붙이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강제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 이행 이외에 이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규칙 사유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한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그러면 다른 의사표시 값은 손해는 금전으로 이제 받는 겁니다. 현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돈으로 받는 거죠.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범위는 뭐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에 한도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땅을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땅. 이제 그러면 이제 땅을 이제 지금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어. 이행을 안 해.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사서 주기로 했는데 못 사게 된 거야. 이런 경우처럼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은 상황이야.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통상 손해는 땅값을 주는 거죠. 땅값을. 근데 이게 특별한 사정은 뭐냐면 이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돈을 더 벌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벌게 돼 있잖아. 그런 그 특별한 사정이거든. 그런 특별한 사정은 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땅값 물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배상이 되는 겁니다. 통상 손해를 배상을 하는 거고 특별 손해라고 하는데 이 특별 손해는 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한다. 자, 손해배상액 예정인데 예정할 수 있어요. 예정액이 상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맺으면서 손해가 생기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정하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손해가 1억인데 손해배상 예정이 뭐 3억이다.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럼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과실상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다는 거죠.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제도인데 과실상계는 보통 이제 채무불이행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과실 비율 몇 대 몇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이 빵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이게 6대 4다. 그러면 뭐냐면 1억 원의 손해가 생기면 여기는 이제 6천만 원, 여기는 4천만 원 책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과실 비율은 40%이기 때문에 40%만큼은 꽈고 6천만 원만 주면 되겠죠. 이걸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도 채무자가 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 예를 들면 20% 과실이 있다. 그러면 20%를 까고 80%만 배상해 주면 되겠죠. 이거를 과실상계라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지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채무자가 예를 들면 이제 갚을 사람이 이제 지금 주로 갔단 말이에요. 소를 팔았어. 그래서 소를 내가 주로 갔는데 이렇게 안 받아 채권자가. 그런데 안 받고 있다는 게 채권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급부 수령 이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공을 했는데 소를 주로 갔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완료할 협력을 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채권자의 규칙 사유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책임 재산의 보전 문제인데, 자, 그러면 책임 재산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1억을 빌렸어. 자, 그러면 내 재산이 있겠죠. 이걸 책임 재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억을 내가 못 갚는다라고 그러면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내 재산에 강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 재산을 다른 걸로 팔아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재산을 보존을 해놔야, 이 책임 재산을 보존을 해놔야 이렇게 채권을 실행할 수가 있어서 책임 재산 보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게 뭐냐면 갑이 이제 을에게 일단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그러면 을이 또 이 병에게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이렇게 채권이 있어. 채권. 그러면 뭐냐면 을이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갑이 을을 대신해 가지고
을을 대신해 가지고 병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건데 채권이 일단 존재해야 돼요. 가부.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채권 보존은 이행기가 돋아야 돼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것은 이미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1억을 갚기로 한 게 뭐 5월 말인데 지금 아직 4월이야. 그러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이게 이제 5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라서 스스로 행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럴 때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 효과를 보면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 아까 이제 5천만 원이죠. 행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 안 하고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아까 갑이었죠? 채무자, 을이었죠? 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이제 귀속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갑, 을, 병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5천이 있었잖아요. 5천이 있으면 이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은 이쪽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5천만 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자기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서 이 을에게 또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든지. 자, 그러면 채권자 평등에 의해서 거기서 나눠 갖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유권이다. 자,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채권자 취소권은 이런 거예요. 이제 갑이 을에게 지금 1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1억의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을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건물. 이제 건물을 병한테 팔아버린 거야. 매각한 거야. 매각한 거야. 근데 왜 매각했냐면 이 갑이 1억을 받으려고 이 강제 집행 들어오려고 하니까 매각을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제 이 갑이 가가지고 이 매각을 취소해버려. 이 채권자가 취소해버려. 이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하는, 그래서 갑의 1억을 해하는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일반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건물밖에 없는데 이런 해하는 법률 행위를 했어. 채권자가 갑이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해버려. 이걸 취소해버려야 재산을 원상으로 복귀시켜. 건물을 복귀시키게 되면 여기서 강제집행으로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성립 요건을 보면. 이 취소 채권자 이제 갑이었죠. 채권이 사행이라는 건 해하는 행위. 즉 1억을 안 갚으려고 지금 팔아버린 거거든. 그 이전에 성립하고 있을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고 1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매각을 했잖아요. 근데 1억을 빌려주기 전에 미리 매각했다면 그때는 안 돼. 일단 이 사행이 이전에 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만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있을 것, 채무자가 사회 의사가 있을 것을 요건한다. 사회 의사. 그러니까 이 갑의 이 채권을 해야 할 의사가 있을 때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 거죠. 사회 의사가. 그러면 채권자 갑은 자기 이름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가서 재판상으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으로만. 좀 전에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상으로 하지 않아도 됐죠.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 후 효과는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 피고인 관계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이제 아까 병으로 있는데 이쪽으로만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다. 다음 넘어가시면요. 이제 다수 당사자의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라는 어떤 특정인 사이가 아니라 이게 다수인이 결합하는 건데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이제 이럴 때 이걸 다수 당사자의 채권이라고 하는데 분할 채권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의 가분 급부에 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이 있다.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균등한 채권을 가집니다.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무를 부담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다수인이 일단 뭐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다수인이 일단 돈을 이제 빌렸거나 이제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분할 채권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가분 급분 거죠. 가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균등한 비율로 이렇게 분할된 채무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갑을이 이렇게 이제 병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이제 이럴 때 같이 해서 1억을 모아서 빌려줬다.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건 가분 채무. 아무튼 분할 채무라는 건 두 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불가분 채무가 있어요.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인데 채권자가 다수인 불가분 채권과 채무자가 다수인 불가분 채무가 있는 겁니다.
채권 채무가 이제 여러 명인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불가분 채권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갑을이 같이 공동으로 샀어.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산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는 불가분 채권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 소유인데 팔았어. 이런 경우에 이제 불가분 채무가 되겠죠. 자, 이제 연대 채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연대 채무. 보증은 많이 들어봤을까? 연대 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채무자가 전부 급부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갑이 있는데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연대 채무다, 연대 채무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여기에 1억을 일단 갖다 썼어요. 1억을 갖다 썼다. 이 사람들이 이제 조합체로 같이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1억을 연대로 하면은 말이에요. 이제 만약 을이 이렇게 1억을 갚았어. 1억을 일단 변제를 했다. 이게 변제하면 병도 사라지겠죠. 자, 보통 5대 5다. 그러면 이제 이 을은 어땠어요? 이게 나머지 이제 5천만 원은 병 거를 갚은 거죠. 자, 그러면 야, 네가 물으네. 이제 이렇게 이제 5천만 원을 이렇게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 채무죠. 연대 채무는 갑에게 좀 유리하죠. 갑은요, 을에게도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병한테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2억을 받는 건 아니고 한 사람한테 1억을 받으면 끝나는 거. 이게 이제 연대 채무예요. 자, 그러면 연대 채무 효력을 보면 대외적 효력인데, 채권자는 아까 갑은 연대 채무자 중 을병이었죠. 어느 1인에 대해서 채무 전부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 갑이 있었고 을병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갑이 이게 을에게 또는 병에게 전부 1억을 달라, 또는 5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야, 너 5천만 원씩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억을 주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동시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나 1억 줘, 좀 며칠 뒤에 또 1억 줘,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한 명이 이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적 효력을 보면 채무 이행 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묻지 않고 모든 채무자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보면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행의 청구. 자,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야, 1억 줘라고 했으면 병한테도 이행의 청구가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행의 청구가 되면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다른 걸로 바꾸는 거를 경계라고 하게 됩니다. 경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1억을 달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그러면 건물로 줘, 이렇게 이걸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계고, 상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1억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갑에게 3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 또. 자, 그럼 어떠냐면 3천만 원을 쌤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 3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7천만 원은 많겠죠. 이걸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어. 그러면 이거 야, 없던 걸로 하자. 이걸 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계를 하면 을에게도 3천만 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면제. 갑이 병에게 5천만 원을 너는 안 줘도 돼 라고 했다. 그럼 5천만 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혼동.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 혼동이라는 게 뭐 이제 우리가 혼동된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제 갑이 이렇게 임대를 했어요. 자, 을이 이제 그러면 임대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임대를 했는데, 이제 갑이 이제 그럼 임대로 해가지고 이 을이 권리가 있었겠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그럼 임차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이 사람이 취득을 해버렸어. 취득을 했으면은 뭐 임대라는 거 없어지죠. 이게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빌렸어. 그러면 빌려서 쓰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돈을 줄 의무가 있었다. 이거 뭐 이렇게 그래. 뭐 이제 5천 원씩 주기로 했다. 근데 내가 이걸 취득을 해버렸어. 자, 그러면 원래 임대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이게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혼동은 그런 거예요. 이제 혼동과 관련된 부분은 원래 이제 같은 자가 되면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소멸시효. 한 사람은 소멸시효 끝나면 같이 소멸시효고 채권자 지체. 이 사람이 돈을 갚았는데 지체를 해서 그러면 이하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경상면 혼소체. 이경상면 혼소체. 이제 이거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발생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다. 이게 이제 절대적 효력이고요. 그럼 상대적 효력은 뭐냐? 상대적 효력은 다른 사람한테 미치지 않는 거야. 절대적 효력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 효력이 없어요. 어느 연대채무에서 불법 행위의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있고 을, 병이 있는데 이 을에 대해서 무효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병이 무효 취소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요것만 잘 보셔야 돼요. 무효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무효 취소라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무효 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한테 상계가 있거나 또는 이행 청구가 있거나 채권자 지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런 거를 절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내적 효력은 뭐냐면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 그 밖의 출연으로 공동으로 면책됐다. 그러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갑이 있고 그다음에 을, 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을이 1억을 갚아서 변제를 했다. 전부 변제를 했다. 1억을 변제했다. 그러면 이제 다 소멸하잖아요. 얘는 소멸했어요. 근데 사실 병이 갚아야 될 부분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5대 5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원래는 내야 되는데 안 냈잖아. 그러면 을이 이렇게 5천만 원을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일단 균등한 거로 주장하니까 5대 5죠. 만약 둘이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6천, 너는 5천, 4천 이렇게 되면 4천만 원만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연대채무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다음 보증채무예요. 예전에 이제 은행에 보증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증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증채무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줘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한다. 이게 보증인이에요. 그 보증은 뭐냐면 아까 연대채무라는 것은 갑이 처음부터 병한테 달라 이럴 수 있는데 보증채무는 을이 안 갚아요. 을이 안 갚으면 여기 이제 을이 병이 보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야 된다 그죠? 안 갚으면 이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 이게 주된 채무거든요. 이행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주된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을이 이행을 안 할 때 보증인이 이거를 갚아야 되는 것을 보증채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법적 성질을 보면 이 독립성이에요. 보증채무도 독립된 채무죠. 별개 독립한 거고요. 부종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부종성은 뭐냐면 이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1억을 빌렸는데 이게 무효야. 그러면 보증도 없어지는 거죠. 주채무가 소멸했어. 다 갚았어. 그럼 보증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보충성.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채무자한테 을에게 달라고 하지 않고 바로 병한테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을한테 먼저 청구해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죠. 자, 구상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인데 자,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고 1억을 빌렸다는 거죠. 근데 병이 얘가 안 갚으니까 1억을 변제했어요. 이렇게 1억을 일단 변제를 했다. 그럼 원래 어때요? 을이 갚아야 될 걸 대신 갚은 거잖아. 그러니까 야, 너가 내. 이걸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1억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다. 주채무자와 관계에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자기 게 아니고 타인의 걸 보증한 이제 변제한 거잖아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1억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인데 채권 양도는 갑이 있고요. 이제 을이 있는데 아까 1억을 채권을 갖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병에게 양도를 하는 거야. 야, 너가 받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을에게 1억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이런 걸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을이 정에게 이렇게 인수를 해. 이게 채무 인수라는 건 뭐냐면 야, 너가 대신 갚아라고 해서 이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면 이게 을이 대신 갚아야 돼. 채권 양도는 채권자인 갑이 네가 대신 받아 이렇게 넘기는 거고 채무 인수는 채무자 을이 정에게 야, 너가 대신 갚아 이렇게 되는 걸 채무 인수라고 그래요. 종래의 채권자 채무자가 갑 을이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로서 이전하는 거 이게 채권 양도예요. 이제 그러면 지명 채권 양도라는 게 있는데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을로 지명됐을 때 양도할 수 없는 경우와 특약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양도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모르지만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항 요건을 보면 지명 채권 양도는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무자 제3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1억이 있는데 아까 병에게 이렇게 양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양도 있다는 것은 을에게 통지를 하거나 또는 을이 승낙을 받아야지 이게 양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야, 너가 누군데 나한테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에게 통지를 하거나 을의 승낙을 받아야지 그래야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 채무 인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까 갑이 있었고 이제 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에게 야, 네가 대신 받아. 이게 이제 채무 인수인데 채무 인수는 채무 동의성을 의지하면서 기존 채무자로부터 을이죠.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을이 갚아야 될 1억을 병이 갚도록 이렇게 인수하는 건데 면책적 채무 인수는 을은 쏙 빠지고 병만 남는 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고 병존적 채무 인수는 을과 정이 같이 남아 있는 건데요. 제3자 즉 요게 정이죠.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 이걸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요. 병존적 채무 인수는 기존의 채무관계, 즉 을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 정이 가입해가지고 같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갑은 을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정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을은 빠지고 정한테 달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채권이 이제 발생했다가 채권이 이제 소멸하는 관계가 있겠죠. 그럼 변제, 채무 내용을 갚아버리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1억을 달라고 해서 1억을 갚아버리면 사라져요. 대물 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 이행에 대체해서 다른 급부로 주는 거야.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 변제자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은 없고 지금 건물이 하나 있어. 야, 건물로 줘도 되겠냐? 건물로 줘도 돼. 이렇게 갚았어. 그러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공탁이 있는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억을 갚아야 돼. 근데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잖아요. 근데 갑이 연락이 안 돼. 자, 그러면 1억을 공탁소에다 공탁을 걸어요. 그럼 공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채무를 이행한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계. 상계라는 것은 쌤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과 을이 아까 있었는데 이제 갑과 을이 있다. 1억이 있다. 근데 1억을 또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일방 의사 표시로 채권 채무를 대등하게 소멸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인데 뭐 1억일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5천만 원 받을 게 있다. 그럼 5천만 원 상계를 내면 5천만 원만 남겠죠. 5천 원 사라지는 거예요. 경계는 채무 요소를 변경하여 종전의 채무인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거야. 자, 1억이 있는데 야, 1억 대신에 건물 주는 걸로 하자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면 바뀌잖아요. 건물 주는 걸로. 이렇게 이걸 경계 계약이라고 합니다. 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거죠. 야, 너 1억 안 갚아도 돼. 면제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끝나는 거야. 혼동은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되는 관계. 그래서 채권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채권 채무를 일단 이렇게 같이 가져버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채권자고 여기 이제 채무자잖아요. 채무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채권 채무가 동일하게 귀속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 아빠야. 아빠가 돈을 빌려줬어. 1억을 아들에게. 근데 사망했어. 사망하면 어떻게 되죠? 상속을 하잖아요. 상속을 하니까 채권자실을 상속을 했어. 그럼 을이 어땠어? 채권자가 되면 채무자가 되죠.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이렇게 같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는 채권 총론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